네, 여러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또 어제에 이어서 인사드리게 된 아나운서 이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학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쟁과 분쟁의 참혹성, 그리고 이에 대한 기억, 그리고 화해, 치유를 위한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션을 진행할 텐데요. 먼저 저희 진행을 해주실 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좌장님께서는 한국외국어대 교수 직책을 맡고 계시는 노명환 관장님이신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연사분들 또 좌장님께서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 좌장님께 진행을 넘기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저희 발표를 다 들으시고 나서 질의응답 세션 역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각 연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으신 내용 저희 QR코드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장님 지금부터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먹고 자고 그리고 옷을 입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또 다 우리가 각자 해결해 가면서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또한 기억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 기억이 때로는 희망과 즐거움이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 트라우마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고통을 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억들을 갖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겠고 또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러한 트라우마와 상처, 고통,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70년 전 노군이에서 일어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비극, 그 비극은 오늘까지 또 앞으로 미래 그 어느 순간까지 계속될 것인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노근이의 희생자들 그리고 또한 많은 이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이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논의하고 또 소통하고 우리는 그 화해와 치유의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노건이 국제평화재단에서 이러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는 네 분의 연사분을 모시고 바로 이러한 귀한 토론의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 진행에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송차선 신부님께서 가톨릭 대학교 가톨릭 신학대학교 교수이시고 또 현재 석관동 성당 주임 신부님이신 우리 송차선 신부님으로부터 바로 이 기억과 이 고통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고 화해할 것인가 듣겠고 두 번째로는 베를린 장벽재단의 우리처럼 이 분단의 비극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재단 이사장이신 악셀 클라우스마이어 교수로부터 영상으로 우리가 듣고 세 번째로는 김영미 PD님으로부터 여러 현장의 이 국가폭력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 기억의 고통들에 대해서 듣고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로이 타마시로 교수님 미국의 웹스터 대학교 근데 2014년에 또 여기에 오셨었고 바로 이 로그니에 대한 순례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들려주시겠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이 주제에 아주 딱 부합하는 그러한 발표를 오늘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송차선 신부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듣고
또 질의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송 신부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송차선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전부터 노근리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함께 해왔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 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제 개인적으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근리에서 비극이 일어난 지가 이미 7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도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노근리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하긴 했습니다마는 이 비극적인 일에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잘못은 반드시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불의 앞에서 울분을 터뜨리고 분노했으며, 또 상처 입은 피해자들과 연대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진실로 화해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저 역시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가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화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쌍방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그 위에 올려놓고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해가 있으면 그것을 풀면 되고, 잘못이나 실수가 있게 되면 서로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구하게 되면 화해는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진실을 외면하거나 함께 테이블에 앉기를 회피한다면 화해는 유언하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서로의 진술이 다를 때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근리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화해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치유는 화해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치유를 지향하는 화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마주 앉는 것부터 시작해서 화해의 끝지점에 이르기까지 인내를 갖고 동반해야 하는 긴 과정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화해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완전한 화해를 기대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해의 지연을 탓하면서 완성되어야 할 화해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치유에 무게를 두는 것이 오히려 미래를 지향하는 현명한 처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치유에 있어서 가해자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피해자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몫은 가해자에게 맡기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몫을 하게 되면 됩니다. 가해자가 바뀌지 않을 것 같으면 바뀌지 않는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바뀌는 것이 더 쉽습니다. 자신이 아프고 힘들면 세상이 힘들게 느껴지지만
자신이 치유되어서 편안해지면 세상이 편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화해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상처 치유의 주체는 상처 입은 당사자입니다. 예를 들면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을 도와줄 수는 있어도 내담자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문제 해결은 내담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당사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치유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의지를 가질 수 있는 힘과 용기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에게서 얻겠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고 이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연대함으로 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소외되고 억울한 사람들과 연대한다면 그 안에서 제2의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용기와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은 상처 입은 사람, 다시 말하면 피해자들 자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치유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가해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당사자들도 정의를 세우려는 움직임과 연대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한다면 치유는 시작되고 마침내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대를 말해야 합니다. 치유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겠지만 치유의 주체는 결국 상처 입은 자기 자신입니다. 모든 존재의 실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으며 홀로 고립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Relational reality, 연계적 실제 안에서 소외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타자는 그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타자로 인지될 수 없는 연대 안에서 소외는 극복될 것입니다. 녹은 이의 상처가 그저 힘없고 가진 것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이었고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러한 사건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이들과의 연대 안에서 소외된 이들을 포용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때 치유는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 무기력해지거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과 연계되거나 심하면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이든 아니면 가해자이든 그 사건에서 비롯된 고통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각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예전의 고통과 같은 크기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은 되돌릴 수 없겠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도 의미를 찾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정의가 무엇이고 진정한 평화와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녹은 이에서 교훈을 얻을 수만 있다면 녹은 이의 비극이 결코 무의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사건들로부터 인생의 교훈을 얻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사건으로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삶의 요소인 실망감, 죄의식, 화, 좌절감은 모두 진리를 찾으라고 우리를 부르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불안, 절망까지도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신호들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세우는 일을 재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정의는, 혹은 아직 정의가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세우려고 하는 그 노력은 그 자체로도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세우겠다는 것 자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겪었던 현실 앞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치유를 보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미의 발견을 통한 치유도 스스로 찾아야 하는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의미를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깨달아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분노나 보복이 상처를 치유하는 데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담 치료에서도 입증된 보편적인 지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거슬러 저주하거나 증오하고 보복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못하는 자신에게 스스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의 원인 제공자가 결국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깨달음이 상처를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단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든 우리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무리한 요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용서하지 못해서 분노와 증오로 고통을 받는 것보다 용서함으로 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고통 중에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용서를 통해서 치유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해서 녹은 이의 비극을 잊어야 하는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반드시 잊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쉽게 잊어버린다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해서 일어날 때 다시 상처를 입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녹은 이의 비극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기억을 의지적으로 붙잡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두 가지 예를 간단하게 들겠습니다. 이 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루카복음 5장에 중풍병에 걸린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평상을 버리고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해나 앓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병자 두 사람은 이미 치유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평상이나 들 것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치유가 다 되었으니까 평상과 들 것을 버리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이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까?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거나 재활용을 하라는 의미는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이 병자일 때 의지해왔던 것들, 들 것과 평상, 그것을 볼 때마다 부자유스러웠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통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해주신 분을 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평상과 들 것은 그들이 치유되었던 순간의 기억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수단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상처와 치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버리고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들고 가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기억은 옛것을 붙잡고 과거에 머물러 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긍정의 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억은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극이 다시는 재생산되지 않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2장 7절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시대에 정의가 큰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이것을 예전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정의가 꽃피는 그의 성대에 저 달이 닿도록 평화가 넘치리라. 이 땅에 평화가 넘치게 하려는 몸짓으로 노근이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화해와 치유 그리고 기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시간도 딱 지켜주시고 아주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예. 우리 특히 강조해 주신 게 인간이란 의미를 찾는 존재다. 그래서 즐거운 일 또는 비극적인 일 거기에서 우리는 의미를 만들어 찾고 또 이제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비극을 기억하면서 기억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또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치유를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이 가톨릭의 진리에서 우리는 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자세한 신부님의 말씀은 이제 발표 자료를 통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더 거듭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발표자는 악셀 클라우스마이어 베를린 장벽재단 이사장님이십니다. 클라우스마이어 이사장님은 역사학과 건축학을 공부하시고 이 건축물 이 기억의 장소 건축물 보존 이런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베를린 장벽 관련해서 그 분단과 이 냉전 시대의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서 의미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지금 신부님께서
이 노근이 우리 한국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역시도 냉전과 분단의 비극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같은 민족이 증오와 총뿌리를 대고 이렇게 싸웠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같은 민족, 같은 국가가 냉전과 분단 속에서 장벽을 쌓고 서로 증오의 대결을 벌였고 그 사이에서 이제 죽어간 사람 또 그 많은 가족과의 이별 속에 수많은 또한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우리가 비교하고 또 어떤 앞으로 교류 속에서의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 클라우스 마이어 교수님은 지금 아마 우리가 시작하는 10시 반, 여기가 독일은 새벽 3시 반이라서 직접은 말씀 못하시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해주시겠는데요. 듣고 또 많은 질문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Hello, everybody. Hello. So, my dear colleagues,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to this session. I'm delighted to be part of it. I'm delighted to be with you, and I'm thrilled to have been invited. My topic is on the coming to terms with the communist past in Germany, and my example is the Berlin Wall and the physical remains. I will now invite you to my presentation, which I will now sort of conclude with and forward with, and I do hope you will see it now. I will divide my talk into three major parts. I will first of all try to explain to you who we are. I will then describe our 4 sites and our main work in the political education. It's all about the coming to terms with our communist part, how the Berlin Wall Foundation works in the field of political education, as well as with victims. First of all, we are a stately funded institution that grew out of civic commitment. And I must say that wherever you find pieces of the Berlin Wall today in Berlin and its surroundings, these remains, physical remains, have been rescued and kept by civic commitment, by individuals, not by politicians, because of course 31 years ago it was obvious that all politicians, apart from the communists in the former East, wanted to get rid of the wall. We are an institution stately funded, and we receive approximately 4.5 million euros a year, and our sites are visited by approximately 5.5 million people annually, visitors from all over the world. We have the responsibility of 4 sites, and I find that this doesn't move, unfortunately. Here it does. And I now start with the first and key site, which is the Berlin Wall Memorial. This is in Bernauer Straße, in the very center, and it's the only site in Berlin where you can see the entire width of the former death strip. Our main task is, as the foundation law defines, and I quote from our law, to document and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history of the Berlin Wall and the mass migration from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as a part and contributory factor of the German division and the East-West conflict. It also aims to preserve historical sites and authentic remains and to provide for a dignified commemoration of the victims of communist tyranny. So, in other words, we look after the sites, we care for the sites, we look for the physical after the physical remains, and we, of course, work with
victims. This is what we do at several sites, and I show to you a few images of the Berlin Wall Memorial here. As I said earlier, it was the Berlin Wall Memorial was established by civic commitment, and one leading figure was the Protestant pastor Manfred Fischer, who was a key figure in protecting the physical fabric in Bernauer Straße, as well as of the sort of further development of the memorial. Another site that belongs to us in our foundation is the Marienfelde refugee camp in former West Berlin, where at least 1.3 or nearly 1.4 million refugees from communist East Germany got their sort of West German identity. So they went through certain procedures and then got their West Berlin passport. We have, this is a site in the south of former West Berlin, and a site of most interesting history, beginning in 1953, so from about the same time of the Korean War and until the present day, it is a refugee camp for refugees from all over the world, but now, but we do have a museum there as well. Our certainly internationally best known site is the East Side Gallery, the so-called longest gallery on earth, with estimated 4 million visitors annually. So it's approximately 1.4 kilometers long. And it was designed in 1990 when more than 100 artists from all over the world actually captured this strip of the wall and painted their paintings of freedom, of democracy, and their will of freedom and their joy of this new freedom on the wall. This is our next site here, which is only, one could say, only a watchtower, but this is a watchtower again rescued by civic commitment by the younger brother of the first person shot at the wall, and this is dedicated to Günter Litvin, the first person shot on August 24th, 1961, just 10 days after the wall went up. So we do look after this site as well. And we are developing a museum of the Cold War at former Checkpoint Charlie. You can see on the right hand side here in the center of the image, the the huge former checkpoint in the center of West Berlin, of East Berlin, sorry, of East Berlin, and which was certainly the best known checkpoint in the world. So there is not much to be seen at the moment, but our foundation was invited to develop a museum of Cold War history there, and I'm sure we will sooner or later come to Korea to make the Korean War part of our entire story. So these are the 4 sites, and I would now like to come to what we actually, how our political education functions, how it works, what we do, and what our main work is. As defined by law, our binding law, we use a great number of different formats to interpret and communicate history. We work in various fields of education and work also with victims. I'm showing you several images from our day-to-day work, and here we are on commemoration days, such as August 13th on the left-hand side, when the day the wall was built. So we commemorate the victims there. Politicians and members of victim organizations and the general public come to lay down wreaths and to commemorate the victims. Or, as you can see on the right-hand side, we commemorate also November 9th, just the day the wall came down and was peacefully overcome, just as we did a couple of days ago. So we light candles commemorating
the peaceful demonstrators in the streets of East Berlin when they were only carrying candles, indicating their peacefulness. We commemorate the victims in exhibitions. We have this exhibition in the former death strip with the so-called window of remembrance dedicated to the victims, where we give their stories and their sad fates. This is in public. Everybody can go ther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It's always open. And so the general public is confronted with the history in the center of the city. Of course, not only do we have this outside exhibition, we do have a sort of inside exhibition as well on the history of the division of Germany, of Berlin. We do include, as you can see on the top left, we include contemporary witnesses. We invite people to make statements, but of course we also inform them about the actual history. An important and integral part is our archives. So we get information from everywhere. We collect images, large-scale images. We have all sorts of written files and personal belongings that we are sort of kind of inherit and we are bequeathed with. So we work with this archival material, but the archives are the basis of all our work, scientific research, analysis for interpretation, mediation, and our political education. Of course, we have traditional files, but also everything is in a very modern database that is also accessible or will be accessible shortly via the internet. We have a collection of large objects of remnants and traces of the wall of the border regime, and also may it be sort of, as you can see on the right-hand side, may it be a former element of a watchtower, may it be pieces of the first generation of the wall or whatever. We collect stuff because we also get more and more of this kind. We publish in various formats, of course, traditional books, but also on the internet, social media. We do a lot of press work. We help doing films and documentations. We provide scientists with information because from our various archives, of course, we also have an archive of contemporary witnesses, a lot of interviews in there on various topics of the time of division, of being, for example, people talking about their time in prison. We do this in various formats. We use this information that we collect from in the political education department, in seminars, in workshops. We have digital offerings. We do guided tours for different target groups. So last year, for example, without the pandemia, we had more than 4,300 guided tours on our various sites, especially young people. We are proud to say that we have the majority of our visitors are young and international. More than 60% are young and international of our 4.5 million visitors. And of course, everything is different this year. We also do guided tours for children on our sites. We have various formats there, but we involve contemporary witnesses, as you can see here. We interview them. We, of course, store this material and archive it. We file it. We have public talks, as in this on this occasion. We do oral history gatherings in public to interpret and communicate this vital part of our history.
We do have academic conferences, public talks, podium discussions. We also, again, this knowledge that is part of our research, that comes out from this research, is also goes into digital offerings, but we also have, of course, some sort of, we develop apps, but we also do very sort of, call them traditional formats, as this podium discussion we did last year on the 30th anniversary of the fall of the wall, with historians from the 4 allied countries, our French colleague here to the very right, then a Russian colleague, and a British on the far left, and an American, Mary Cerotti from Washington, second to the left. So all sorts of different formats to reach different target groups. Yes, and this is already sort of perhaps one of my sort of concluding remarks. What you could see from my images and from my little presentation I did here, we want to involve people and want to make history interesting. We are building bridges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and from the present to the past, because we know that our visitors are in the present, and we try to build the historic context. We go back in time and we try to contextualize historic events with interests today. We want to share, and this is what I would like to conclude with. We want to share our key values, and this is absolutely vital for our everyday work. The key values are freedom and democracy, and that we want to point out at any given time that freedom and democracy are not self-evident, that they are both fragile, and that also the great value of constitutional legality cannot be taken for granted. And we see that, we can follow it in the news every day, whether we are talking about Hong Kong, whether we are talking about Belarus and the peaceful demonstrations in Minsk, and we can follow, and we have followed this in the election in America, where basic democratic values have been challenged by even the president. We should never, and this is what I would like to end with, we should never complete our sights in terms of we must stay open-minded for an ever-changing surrounding, and new generations with new questions and new formats, with new approaches. We need to find convincing answers for current challenging, but we must never forget that freedom and democracy are our most valuable and most fragile values. And I'm happy to end with this wonderful mask that I got from your Korean ambassador, and I will carry this for the rest of the day. Thank you so much for listening. Thank you so much for your attention and for inviting me, and I'm happy to take your questions. 네, 클라우스 마이어 이사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베를린 장벽, 베를린이 냉전과 대결의 상징의 장소였는데 이제 희망의 장소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베를린 장벽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을 또는 그때의 비극을 어떻게 기억하고 공유하면서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의미를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바로 이 가운데 베를린 장벽재단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영되며 또 어떠한 활동들을 하는가,
그래서 냉전의 대결의 그러한 장소를 희망의 장소로 또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의미를 만들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송차선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하고 지금 클라우스 마이어 이사장께서 설명해 주신 거하고 아주 연결이 잘 되고 우리로 하여금 비교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자극과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연계된 발표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이 베를린 장벽 재단의 이러한 사례를 볼 때 노근이 국제평화재단의 활동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어떠한 점들을 서로 나눌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두 재단이 앞으로 협력을 많이 해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 김영미 PD님, 우리 김영미 프로듀서께서는 또 저널리스트십니다. 바로 해외의 여러 곳에서 저널리스트로 경험하시고 또 기사들을 많이 쓰시고 그러셨는데 예멘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국가 폭력에 의한 비극이 만들어지는 현장들을 보셨고 그로 인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목격하고 그 비극을 그러한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오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격과 또 그러한 해결의 방안을 고민하는 바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공유해서 함께 우리가 어떠한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보다 더 나은 우리 사회를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김영미 PD님 부탁드립니다. 먼저 노근이 글로벌 평화 포럼에 참여하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국가 폭력뿐만 아니라 전쟁 폭력의 목격자로서 20년 동안 전쟁과 내전의 현장을 취재한 다큐멘터리 PD이자 주간지 기자로서 저널리스트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목격한 수많은 폭력은 지금도 저에게 많은 트라우마를 남겨서 사실 이 영동 근처로 노근리를 온다는 그 마음만으로도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제 가슴을 두근거리기에 충분한 정도로 아픈 장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취재한 수많은 곳 중에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예멘과 시리아, 리비아 그 많은 나라들에서 만났던 민간인들과 그 폭격 소리, 미사일 소리 그 소리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쳤던 민간인들의 그 눈빛들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을 끝끝내 지키지 못하고 시신으로 떠내려갔던 그 많은 생명들 저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으로 비행기를 탔던 그 많은 나날 속에서 한국인과 예멘인, 리비아인, 시리아인 그런 국적에 상관없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그들과 이 지구를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게 아직도 슬픈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국가폭력과 전쟁폭력을 이 지구상에 같이 겪는다는 건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서 너무나 큰 비극이고 분명히 몇십 년 전에 벌어졌지만 저에게는 제가 겪지 않았지만 노근이의 총소리는 저한테 들리는 것과 같아요. 그 총소리나 문제는 그 총소리가 지금도 지구상 어디선가 지금도 들린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제가 취재했던 곳 중에 예멘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예멘은 2011년에 아랍의 봄이라는 혁명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처음에 제가 취재를 갔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위를 해야 되는 건지, 무슨 구호를 외쳐야 되는 건지 전혀 모르는 너무나 순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예멘을 취재하는 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취재하러 갔을 때, 처음 취재했을 때는 2000년대 초반이었지만 10년이 지났을 때는 똑같이 그 사람들은 7000년 전에 타임머신을 타고 제가 예멘을 간 것과 똑같이 아주 순진한 모습으로 길거리에 나와서 나쁜 대통령, 독재자 대통령, 우리도 그들에게 할 말을 하고 싶어요 라고 모였지만은 어떤 구호를 외쳐야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단지 모스크에서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던 유일한 구호였던 알라우 아크발, 그 한 구호밖에 외칠 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저는 것은 국가의 총불이었습니다. 처음 제가 그 총을 앞에서 봤을 때 총을 쏜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지만 사람들이 도망갈 줄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나에게 총을 쏜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데 한참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총을 쏘고 나서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뒷골목에 사람들이 숨어 있으면서 저에게 빨리 도망을 가라고 하면서 외쳤던 말 한마디는 당신이 봤지 않습니까? 정부가 우리에게 총을 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딴 데 가서 분명히 말해주세요. 당신이 봤으니까요. 당신 저널리스트니까요. 라는 말을 해서 제가 알았다고, 담함이라는 말을 했어요. 당연히 말한다고. 왜냐하면 난 저널리스트니까. 그게 예멘에서 국가폭력의 처음 저의 경험이었고 슬픈 일이었지만, 그 뒤로도 계속 예멘에서는 사상자가 났고 예멘 정부는 시위대를 향해서 총을 쏘았습니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숫자는 정확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 세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세는 숫자와 정부가 세는 숫자가 다를 수밖에 없었고, 그 와중에 누구인지도 모르고 명단도 없는 시신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민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명이 쓰러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죽어야 할까라는 거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누구 집 귀한 아들이었고, 어느 집의 장남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친한 친구일 수도 있는데 아무도 이 전 세계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에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이 예멘 청년의 죽음에 관심을 가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취재를 한들 이 사람들의 죽음에 누가 한국에서 관심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명은 귀하고 어떤 생명은 귀하지 않을까라는 거에 슬프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뒤로 시리아에서 다시 내전이 났습니다. 시리아 또한 비슷한 아랍의 봄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시리아 내전의 시작은 아이들의 낙서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위성 TV를 통해서 보여지는 아랍의 봄에 나오는 아주 유행하는 구호가 있었는데, 그 구호를 그냥 따라서 벽에 낙서를 했을 뿐인데 시리아 비밀 경찰들이 아이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아이들을 풀어달라는 부모님의 시위가 있었고, 그 부모님들의 친척들의 시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의 시위가 있었고, 그게 점점 번져가던 곳이 시리아 남부 다라주였습니다. 그 다라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알 아사드 독재 정권에 대한 시리아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풀어주지 않았고 대신 나타난 것이 헬리콥터 사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민간인을 향한 헬리콥터 사격을 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제 눈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들었지만 헬기가 사격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인지 처음 봤어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사격하더라고요. 그것도 날아서 쫓아다니면서 눈이 달린 것 같았어요, 헬기가. 사람들은 모스크로 피해서 모스크로 도망을 갔는데 모스크에도 사격을 하더라고요. 다 무슬림이니까, 이슬람 신자니까 설마 모스크에도 사격을 하겠냐고 생각을 했지만 모스크에도 사격을 하더라고요. 모스크는 보통 돌로 단단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헬기가 몸을 낮춰서 그 안에도 사격을 하더라고요. 그날 공식적으로 사망한 사망자가 50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50명이 더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상황에 누구도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사망자 통계도 낼 수가 없었고 다 자기 살기 바빴고 저 또한 저 살기 바빴어요. 제가 저널리스트지만 거기서 정확하게 누가 얼마나 죽었고 정확하게 그걸 세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현장에서 끝까지 취재한다? 이거를 정확하게 속보로 이거를 정확하게 취재한다?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저 살기 바빴어요. 그래서 헬기 사격이 나오고 그와 동시에 저는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못했고 그렇게 끝까지 취재한 그런 훌륭한 저널리스트는 저는 아니에요. 사람들과 도망가다가 지쳐서 죽은 사람들조차 제 안중에 없었어요. 그게 전쟁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평상시에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저 또한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냉정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엔 저도 살아야겠더라고요. 제가 살아서 여기까지 본 거라도 기사를 쓰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제 마음속으로 온갖 핑계를 다 대고서라도 내 목숨 하나 살리고 구차하게 좀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한 저널리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살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까지만 보고 저는 어떻게든지 도망 나와야겠다는 생각밖에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서 저의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전쟁 범죄와 국가폭력은 목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이래가지고 취재를 다닐 수 없겠다 싶어서 현대의학의 힘도 빌고 여러 가지 치료도 하고 그러면서 맨정신으로 똑바로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될까라는 그 물음표를 끊임없이 떠올렸고 사실 이런 포럼조차도 저는 제대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픈 기억과 저의 비겁한 현장에서의 행동들을 이렇게 고해성사하듯이 여러 사람들한테 다 내놔야 된다는 거는 저한테 죽기보다 싫은 기억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렇게 용기를 내서 나오고 또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목격을 했다는 거가 저한테 큰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비록 거기까지밖에 목격을 못했지만 살아남은 자의 의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의무는 무엇이냐면 제가 차마 가까이 가서 손을 대기도 전에 불에 댄 것처럼 그 엄청난 전쟁 폭력과 국가 폭력에 대해서 제가 세상에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격자입니다. 이 목격한 내용을 세상에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저널리스트로서
내가 목격한 내용 자체를 다큐멘터리로 기사로 계속 세상에 말을 하면서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다음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대는 시리아 전쟁도 있고 이라크 전쟁도 있고 우리 어른 세대는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취재하기 시작한 게 20년 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전쟁 취재를 손에서 놓은 적이 없습니다. 내전과 전쟁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남미 모든 이 지구상의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떨까? 우리 다음 세대도 그런 세상을 살아야 될까? 이 전쟁과 분쟁과 내전 속에서 우리 아이들조차 이런 세상을 살아야 될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기억하고 전쟁 범죄와 국가폭력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주기 위한 것, 미래를 기약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홍콩 취재를 했습니다. 홍콩이란 곳은 제가 선진국과 마찬가지 이 취재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마음 놓고 하는 취재 국가 중에 한 나라입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보다는 훨씬 편한 나라이고 취재를 하면서도 좀 부담이 좀 적었던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목격한 홍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홍콩에 작년에 시위가 일었을 때 대부분의 시위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고등학생들,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시위대에 동참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목격한 것은 홍콩의 완차이라는 곳에 셔터가 내려진 문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고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경찰이 순간 다리 한쪽을 땅에 딱 댔습니다. 저는 그 자세가 무엇인지 제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총을 쏘는 자세입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국말로. 쏘지 말라고. 근데 제 말과 총소리가 동시에 나갔습니다. 실탄을 쏜 겁니다. 홍콩인데. 다른 데도 아니고 홍콩인데. 홍콩은 선진국인데. 실탄 한 발이 나가서 그 아이 가슴에 맞았습니다. 아이가 뒤로 넘어가는 걸 봤고 저는 그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실탄이 쐈기 때문에. 겨우 아이였거든요. 고등학생인데. 총을 쏜 사람은 어른입니다. 근데 그 총소리가 권총은 다른 총보다 총소리가 작습니다. 그냥 땅 하는 소리 정도밖에 안 들립니다. 다행히 그 아이는 구급차가 와서 데리고 갔고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계속 그 총소리가 계속 들려서 잠을 깨야 됐었습니다. 총소리가 귀에 묻어왔던 거예요. 잠들만 하면 그 총소리가 들렸고 다시 또 잠들면 그 총소리가 또 들렸고 귀에 묻어왔더라고요. 총소리가. 아침까지 뜬 눈으로 잠을 못 자면서 너무 힘들게 밤을 새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는 그 국가폭력을 또 물려주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전쟁의 기억과 전쟁의 이 아픔, 국가폭력 이런 단어들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오히려 어른들이 솔선수범해서 총을 쏴가면서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슬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심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이 전쟁 폭력과 국가 폭력에 대한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를 물려 전쟁 폭력과 국가 폭력을 더 이상 보여주지 말 것을, 이것은 국적과 나라와 세상 어느 나라든 그런 거에 관여치 마시고 개의치 마시고 어른들이 이제는 결심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 사람의 전쟁과 국가 폭력의 목격자로서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 기자님. 우리 가슴을 저미게 하는 그러한 증언을 해주시는데요. 시간을 좀 더 충분히 드리면 좋을 것을 좀 그러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다른 기회에 우리가 충분히 더 듣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생각을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독재 정권의 폭정을 아프리카 이런 곳에서 보시고 또 이 내전과 독재, 폭정 이러한 경험을 하시면서 그러한 죽음과 잔혹행위 또 그러한 기억들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목격하시고 또 그 현장에서 기자로서 자신이 또 보다 용기 있게 거기에서 해결을 위한 어떤 행동을 하지 못했다 하는 자책감과 또 그런 어떤 잔악 행위들에 대한 찬상과 뭐 이런 것으로 그 현장에서 피해를 봤던 사람 못지않은 또한 이러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김영미 기자님 자신이 그러한 피해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한 증언 가운데서도 그것을 지금 견뎌내기가 쉽지 않음을 우리가 또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유하고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의미 만들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갈 건가. 그래서 우리만 아니면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없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발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기억들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 화해와 치유의 길로 안내할 수 있겠는가? 함께 우리가 고민해보고 또 우리 노근이 국제평화재단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미국 웹스터 대학교의 명예교수이신 로이 타마시로 교수님을 모시고 바로 노근이로의 순례, 기억, 증거 그리고 이 상처들과의 화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마시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During this time of great sadness, social divisions, and an unforgiving pandemic, this 2020 Nogunri Global Peace Forum is an opportunity for community and dialogue. In tribute to the 70th anniversary of the tragedy here,
I offer reflections about the aims of this forum, about comforting the souls of the Nogunri victims and bereaved families, about remembering the tragedy, overcoming the painful memories, and cultivating the values of human rights and peace. My observations are from a peace pilgrimage that began in 2015. It has been a pilgrimage into witnessing, one that involves actual traveling on one hand to historic sites involving profound suffering, and on the other hand, an inward journey into the world of memory, intuition, and consciousness itself. The two national peace parks in Korea, Nogunri and Jeju 43, have been the keystone sites on this pilgrimage. The Nogunri Peace Park and Museum memorializes the July 1950 massacre when U.S. soldiers killed an estimated 400 villagers by dropping bombs on the refugee columns and firing on them while trapped at the Twin Underpass Railroad Bridge at Nogunri. The Jeju 43 Peace Park documents the 7-year bloodbath which began in 1947 when police killed 6 demonstrators during an independence movement rally. An island-wide crackdown out of fear and suspicion that Jeju Island had turned communist led to the unstoppable massacre. In the end, over 30,000 Jeju Islanders were killed. Other sites included the Hiroshima Peace Memorial Park, Holocaust memorials in Europe, and the Sonmi Memorial Museum in Vietnam, the site of the My Lai massacre, where U.S. Army soldiers killed over 500 villagers on March 16, 1968. The My Lai massacre is uncannily similar to the massacre at Nogunri. The first extraordinary learning in the pilgrimage was what it means to bear witness. To bear witness is the process of retrieving and facing memories and traumas on a path to healing. To bear witness is to journey into the zone of profound suffering, where dignity is assaulted and where these violations so destroy the essence of innocence, decency, and life itself, they penetrate beyond comprehension and words. It means facing the pain that haunt us in our closeted memories, hidden traumas, and unreconciled historical pasts. They involve confronting the darkest traits we do not want to know about, especially in ourselves. In studying survivor stories from Auschwitz, Giorgio Agamben observed that human beings are human insofar as they bear witness to the inhuman. Mahatma Gandhi also described witnessing as an awareness of truth. To see the universal and all-pervading spirit of truth face to face, he wrote, one must be able to love the meanest of creation as oneself. At the Nogunri Peace Park, we bear witness to the brutality and inhumanness 70 years ago. From the massacre of 400 refugees to the U.S. government's report that exonerated the military of wrongdoing, despite Air Force policies to strafe refugees and orders to attack and kill civilians. We bear witness to U.S. President Clinton's statement of regret, a self-contradictory message that acknowledged American troops killing civilians while denying the validity of government documents that authorized those killings. We bear witness to the U.S. government thereby refusing to offer reparations, redress, or restitution to the survivors. The archetypal themes of the pilgrimage can be discussed in 3 categories. 1, connected with empathy. 2, historical regression. And 3, encounter with the supernatural or supernormal. In connected with empathy, one can identify or empathize with another person, an entire group of people, or all of humanity. I, as the listener, feel like I am experiencing the memory or trauma that the speaker is describing. Empathy is to think and feel oneself into the inner life of another person. This feeling of connectedness, the very spirit of community, is called communitas in Latin. Thich Nhat Hanh calls this feeling of knowing interbeing. Park Seon-young, now 95, witnessed her 5-year-old daughter and 2-year-old son killed and was herself shot in the side and on the arm. Looking back, I still feel terrified, she says. Imagine how painful it was to see your own kids dying before your very eyes. It is terrifying to see people bleeding and dying. It was horrible. We bear witness to Park Seon-young's unending pain and sorrow.
Watching the video of her repeating this story with her son, Jungku Do, I felt like a co-witness to her sadness. The sense of interbeing, connection with her, with Dr. Chung, the two children she lost, and with the souls of all those who died there. This moment felt like a vast knowing of what it means to be in communitas with the human family as a whole. When the AP story was published in 1999, it was healing for Park Sung-yong to know that her accounts were finally corroborated by American witnesses. I have never been happier before, she said. Now I can rest in peace when I die. Park Sung-yong's pain and sorrow becomes a legacy for all global citizens, for all of us to own. We inherit this legacy of suffering. We become Nogun Ri's memory keepers, or Denshosha. We are the peace ambassadors for Nogun Ri. Identification and empathy can be applied to animals, plants, or the planet. For example, at Jeju 4-3 Peace Park, the guide pointed to 5 monuments, like upright gravestones, bodies without heads. The monuments represent those who perished in Jeju 4-3, she explains to my student group. And at that moment, 5 crows appear, circling above us, cawing loudly. I say to the students, in Korean legend, crows are messengers from the other world. The crows were crying out the enormous sorrow and horror of Jeju 4-3, but they also bring strength, compassion, gratitude, and affirmation. The crows declare, thank you for coming to Jeju and learning about what happened here. The crows were happy to see you, young adults, blessing you to go forward in your lives as peace envoys. The students nodded in quiet recognition. At the 70th anniversary of Jeju 4-3, the crows returned to the gravestones of the unrecovered dead, each saying, I am the spirit of this person named on this tombstone. Kamsamamida, thank you for coming here. The crows seemed to follow me to Nogun Ri. Every morning, precisely at 6:15 a.m., I heard them cawing a wake-up call. In historical regression, the boundaries of time are crossed. We can know the lives of our human or animal ancestors, of cultures long gone, and of past lives and previous incarnations. Across cultures worldwide and throughout human history, crows, butterflies, dragonflies, and cicadas have been messengers from the spirit world. They are all here at Nogun Ri. In March 2018, there were over 1,000 locals and foreigners who came for the 50th anniversary memorial service for the My Lai massacre at the Son Mi Memorial Park in Vietnam. When I returned to the park the day after the anniversary memorial service, the site was still and serene. On this sunny day, for a while, I was the only living human being on the grounds. In front of a marker for a family home, a butterfly appeared and performed an intimate aerial ballet that took my breath away. She continued to dance in semi-rhythmic loops, curves, and weaving patterns. I sensed that she had witnessed what had happened the day before at the anniversary memorial service. But she also held the memory of the massacre 50 years ago. This butterfly was doing a peace ballet, a bearing witness performance to be shared throughout our global community. The butterfly's peace ballet shows us that when villagers at My Lai and Nogun Ri departed the physical world, they found their being in another dimension where they live in full awareness and know how to really fly. We witnessed the butterfly's message of rebirth in Nogun Ri's Rose Garden and in the Sculpture Garden, Coexistence of Incompletion. The butterfly consoles the pain and sadness of a divided nation. The buzzing song of the cicadas envelops the Rose Garden and the hillside behind the twin tunnels. And watch, when the freight train thunders over, their singing becomes even louder, and you will see several dragonflies flit across my gaze.
is seen as a momentary symphony of peace. In encounters with the supernatural or supernormal, we receive communications from spirit guides, angels, deceased ancestors, or other symbols. In A Little Pond, the 2009 movie based on the Nogun-ri incident, two whales swim across the sky as the refugees trek across the wide river. The lyrical calm feels like a peace blessing, a premonition of the mysterious tranquility that would come on July 29, 1950, when the shooting stopped and the U.S. troops left. On that afternoon, North Korean soldiers arrived, offering comfort to the survivors at the tunnel, showing them a safe path home and giving them food. Soo-hee Choi wrote, "This was the most ironic moment of the Nogun-ri incident. Refugees fleeing from a North Korean advance were liberated by the very troops from whom they were fleeing. I encounter the spirits of the deceased whenever I arrive at the pilgrimage site, Hiroshima, Jeju, My Lai in Vietnam, or here at Nogun-ri. I step off the train, the bus, or the taxi cab, and a cloud-like wave of energy envelops me. These are the souls of those who perish there. I feel their hurt, their pain, their cries, but also their gratitude, compassion, and hope. The souls say, 'Thank you for coming here and remembering us.' The gratitude of the souls welcomes us to this sacred space." We came on this pilgrimage to the 2020 Global Peace Forum needing to comfort our own souls as much as to honor the Nogun-ri victims, survivors, and their families. We glimpse the spirit of truth, as Gandhi wrote, when we bear witness to the inhuman, to the pain, sadness, and sorrow of the memories from 70 years ago. We remain in the struggle to restore dignity. Our openness to the mystical and the unknown enable us to rise to peace while cherishing dear our inherited legacy of the human suffering we share in communitas. 네, 타마시로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그러한 전쟁 속에서 일어난 비극의 사건들을 또한 그 비극의 사건과 더불어 우리가 갖게 되는 이 기억의 고통들, 그 현장들을 다 다니시면서 이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 미래를 위한 의미를, 특히 초자연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의미들을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노근이의 비극의 현장, 그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노근이 평화공원, 노근이 이 평화재단, 이 지역을 순례지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여기에 순례를 오면서 이 구체적인 비극의 사건, 이 구체적인 비극의 이 고통을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비극, 보편적인 기억과 미래를 위한 의미 만들기에 현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것이 특이합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는 끝없이 같이 생각하고 또 공유하고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고 또 이러한 비극 속에서 내 자신이 우리가 평화와 인권을 위한 새로운 의미를 끊임없이 만들어야겠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의 발표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네 분의 발표가 그야말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계되고 이 이론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
이 구체적인 비극의 현장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보편적인 인간의 조건, 이 폭력과 그 다음에 이 트라우마,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가 하는 제반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네 분의 발표를 통해서 아주 감명 깊게 들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질문들을 좀 받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답을 들으면서 좀 진행을 해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세션이 12시에 끝나거든요. 근데 이 귀한 자리라 조금만 20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먹고 입고 이렇게 사는데 빼놓을 수 없죠. 먹고 입고 하는 거. 근데 우리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기억입니다. 우리는 기억과 더불어 삽니다. 그 기억이 슬프기도 하고 그 기억이 또 즐거운 기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몹시 고통스럽고 슬픈 그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어차피 먹는 것도 우리는 걸을 수가 없고 기억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는데, 이 시간에 우리 먹는 거는 조금 거르고 기억을 우리 조금만 더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시간 더 가지고 우리 질문들을 받고 우리 발표자 선생님들의 대답을 듣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신부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떤 익명의 어떤 참여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부님께서 노근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노근이하고 저하고 직접적인 어떤 연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어떤 기사를 보고 우연히 접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오래전 이야기지만 뭐 노근이라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 포럼에도 제가 초대 받았을 때 뭔가 저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그래서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근리에 대한 기억은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부님. 그러면 우리 신부님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어느 누구도 고통받길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예수께서는 잔혹행진을 저지른 가해자도 용서하시나요? 그리고 예수께서 피해자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면 왜 꼭 피해자가 고통을 받도록 하셨을까요? 악은 선의 부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인데, 만약에 악과 선에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 당신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허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것이고, 반면에 선을 행할 자유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이 별로 설득력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묵상해 보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악한 상황들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하나의 챌린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고 소외되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을 방관하지 않고 함께 연대하고 그들과 공감해주고 그리고 정의를 세우려고 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결국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그렇게 이어서 우리 김영미 PD님께 김상우 선생님과 윤상훈 선생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시간 때문에 차후에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타마시로 교수님께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을 차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면 타마시로 교수님께는 질문을 여기서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안 계셔서. I convey a question from an anonymous audience. Will tragedies always occur, or is the world moving in a more peaceful direction? You can say the role in which I see work that we do here about witnessing and about understanding the situation and ourselves is very much this notion that these are experiences we have, and we need to make meaning from them. They're difficult ones, and suffering is very much inevitable. There's no human being, past, present, or ever, who has lived a life where there's absolutely no suffering. And so suffering is really part of what it means to be human. And what we, of course, this is so much of what is so difficult and so challenging about living a human life, and what it means then to be witnessing all of this, be conscious of this, and not try to banish it from our experiences, because these are very much our experiences. And yes, we need to learn how to survive the pain, survive the traumas, and to find ways to stop the violations and the violence, to find ways to right what has been wrong, to find ways of justice, to find ways in which our dignity has been threatened or taken away must be addressed, and we continue to campaign for that.
And that's the legacy of what it means to be human. That's part of the history of what humanity has been. And we do our best to find ways to be more human. Thank you very much, Mr. Tamashiro. Now I convey another question from an audience to Professor Klaus Meyer. Reflecting upon the memories and the trauma of the past that citizens of Germany experienced before and in the aftermath of the fall of the Berlin Wall, what were some of the solutions which the German government, academic field, and the civic groups came up with to effect true reconciliation and healing? Well, thank you for this question. And of course, there are manifold answers. First of all, it was vital that the Stasi files, the secret, the files of the secret police were kept, rescued, and were then in a later process made accessible. It was, this is one first step, and of course the other one, and this is what I've described in my short talk, it was very, very important that individuals saved and protected historic sites of pain, of mistreatment and abuse, and turned them into commemoration sites. Germany actually went through a very similar procedure after the Second World War. It were the former inmates of, for example, sites of horror, of concentration camps that actually were in the front line to protect, to save these sites from demolition. They wanted to keep their sites of torture and pain to be kept for the future. And this is what happened after the fall of the wall as well. And this is vital, this is key, because our brains, we all need sites to go to commemorate history and to treasure this history. So we need actual sites to go to, and in that respect, it was vital to keep them. The German government has, as well as several federal states, they have created institutions that are dealing with the past, with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of the communist regime in East Germany, and they found ways to sustainably finance them for all sorts of political education. Public and financial support for victim associations is also extremely important. And finally, perhaps one last key thing is that the political rehabilitation of former political prisoners is vital. And this goes through various means, like, for example, through respect and public recognition in the first place, and for example, but also extra payments caused by the damage done to these often traumatized people. And this can result in pensions, for example, or other benefits like, well, for example, we here in Berlin have free rides on public transport for former inmates of the Stasi prisons. This would be a very brief answer to your first question.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Klaus Meyer. 오늘 보니까 우리 김영미 PD님한테 제기해 주신 질문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답과 워낙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는 그러한 무거운 그러한 사건들을 현장에서 보시고 또 그것을 그것에 의해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해오시기에 그 질문들과 답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시간을 두고 우리 김영희 PD님하고 그 질문하신 분들 또 다른 분들 이렇게 심층적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평화와 상생, 사람이 사는 세상을 위해서 의미 만들기를 그렇게 해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국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나누고 또 우리가 연대해서 행동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며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의미 만들기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발표를 해주신 네 분의 선생님, 그리고 또 여기에 직접 참여하신 분들, 그 다음에 화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의 우리의 이 세션의 의미를 우리 두고두고 공유하고 또 우리가 행동으로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좌장님과 또 국내 또 해외 연사분들께서 첫 번째 학술 세션 멋지게 이끌어 주셨는데요. 여러분께도 공감이 되는 내용들 많이 전달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점심 식사하시고 저희는 두 번째 학술회의 세션으로 1시 반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